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서부 분쟁 지역, 그곳에서 일어난 한편의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미 육군 보병으로 파병을 떠났던 한 젊은 군인이 적의 매복 공격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마리의 한국산 진돗개가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낸 실화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묵묵했던 군견준. 다른 개들처럼 활발하지도 애교가 많지도 않았던 이 진돗개가 위기의 순간 보여준 용맹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신보다 몇 배나 많은 무장한 적들을 상대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어 주인을 구해낸 이 작지만 위대한 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동반자를 향한 본능 하나만으로 생사를 가르는 전투에서 승리한 거죠. 한국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과 용기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평소 차분했던 개가 순식간에 전사로 변해서 무장한 반군들과 맞설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한 마리의 개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내고 진돗개에 대한 세상의 인식까지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갑작스런 위험에 빠진 미 육군 제이슨 밀러 상병과 그를 구해낸 진돗개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나 진돗개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밀러라고 합니다. 2023년 봄 23살이던 저는 미 육군 보병으로 아프리카 서부 분쟁 지역에 파병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뜨겁고 건조한 공기였어요. 코끝이 따갑고 목이 바싹 마르더라고요. 공항에서 부대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니 진짜 전쟁터구나 싶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검문소, 총 든 사람들. 아, 내가 정말 위험한 곳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대 도착 첫날 존슨 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밀러, 내 파트너를 소개해주겠다. 앞으로 함께 작전 나갈 동료다. 그렇게 만난 게 준이라는 한국산 진돗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또개 한 마리네 정도였거든요. 그동안 여러 군견들과 함께 훈련받아 왔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은 첫눈에 봐도 달랐어요. 일단 크기부터가 독특했습니다. 제 무릎 높이 정도 되는 중간 체구의 흰색과 연한 갈색이 섞인 털, 쫑긋 선 귀가 인상적이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남달랐어요. 다른 개들처럼 호기심 많고 활발한 표정이 아니라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차분한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사람 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톰슨 병장이 준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이 녀석은 한국에서 온 진돗개야. 원래 한국군과 함께 훈련받다가 교류 프로그램으로 우리 부대에 왔지. 성격이 독립적이고 충성심이 강한데 마음 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보니 준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어색했어요. 기본 명령어 훈련에서는 완벽하게 따라해줬지만 그 이상의 교감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군견들은 쉬는 시간에 훈련병들과 놀거나 애교를 부리는데 준은 항상 혼자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 점점 준의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후각은 기본이고 상황 판단력과 직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아직 못 느낀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경고해주곤 했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길에서 갑자기 멈춰 서서 한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정말로 그쪽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곤 했어요. 처음엔 우연이겠지 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녀석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파병 한 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막사에서 혼자 집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는데 준이 조용히 다가와서 제 발밑에 앉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처음으로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 녀석이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그리고 저 역시 준을 단순한 업무 파트너가 아닌 진짜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부터 준과 저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작은 신호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고 훈련할 때도 놀라운 호흡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준이 귀를 쫑긋 세우고 특정 방향을 보면 그쪽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고 꼬리를 바짝 세우고 몸을 낮추면 즉각적인 위험이 다가온다는 신호였어요. 이런 무언의 소통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함께한 첫 번째 실전 순찰이었어요. 마을 근처를 정찰하는 비교적 안전한 임무였는데 갑자기 준이 멈춰 서서 앞쪽을 응시하더라고요. 저는 별 이상이 없어 보여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준이 제 앞을 막고 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지점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땅에 급조 폭발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준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치된 곳은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이 분쟁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이 수년째 대립하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낮엔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들도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고온다습한 정글과 메마른 사막이 뒤섞인 복잡한 지형에다가 곳곳에는 급조 폭발물이 숨어 있었죠. 특히 우리가 담당하던 구역은 반군들의 게릴라전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곳이라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준은 저한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준의 후각과 직감은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위험 요소들을 먼저 감지해서 저를 보호해주곤 했어요. 어떤 때는 평범해 보이는 길에서 갑자기 멈춰 서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특정 지점을 응시하더니 정말로 그 지점에서 지뢰나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멀리서 들리는 총소리나 발소리를 저보다 훨씬 빨리 감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줬죠. 준과 함께 보낸 두 번째 달,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제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면 준은 즉시 이해하고 행동했고, 준이 보내는 신호 역시 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준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방향을 바라보면 그쪽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고, 꼬리를 바짝 세우고 몸을 낮추면 즉각적인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해 가을이 되면서 우리 부대에는 점점 더 위험한 임무들이 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반군 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군과의 충돌이 잦아졌고 우리 같은 평화유지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거든요. 특히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주요 임무였는데 이를 위해선 반군들의 은신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위험한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찰 중에 준이 갑자기 제 앞을 막고 서더니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 자세를 취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별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준은 계속해서 한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총성이 들려왔어요. 반군들이 근처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만약 준이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교전에 휘말렸을 수도 있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준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을 근처를 순찰하던 중에 갑자기 멈춰 서서 코를 킁킁거리더니 특정 건물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면서 그쪽을 경계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건물에 반군들이 무기를 숨겨놓았더라고요. 준의 뛰어난 후각이 화약 냄새를 미리 감지한 거였어요. 10월 말 우리 부대에 특별히 중요한 야간 정찰 임무가 떨어졌어요. 최근 반군들이 새로운 은신처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들이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매우 위험한 임무였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죠. 중대장은 이 임무에 가장 경험 풍부한 5명을 선발했고 저와 준도 그 팀에 포함되었습니다. 임무 브리핑을 들으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수행했던 임무들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준 역시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하는 것 같았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준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 녀석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아, 내일 우리 함께 무사히 돌아오자. 준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작게 끙끙거렸어요. 그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준을 바라보니 그 역시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 소리에 반응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준도 저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녁 7시 우리 5명의 팀은 완전 무장을 하고 기지를 출발했습니다. 팀장인 로드리게스 중사를 비롯해 존슨, 화이트, 데이비스 그리고 저까지 모두 베테랑들이었어요. 준은 제 옆에서 평소보다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도보로 약 3시간 거리였고 대부분이 울창한 정글 지대를 통과해야 했어요. 정글 속은 온갖 소음들로 가득했습니다. 벌레들의 웅웅거리는 소리, 야생동물들의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까지 모든 게 뒤섞여 있었거든요. 이런 소음들 때문에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웠어요. 하지만 주는 이런 환경에서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미처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들까지 감지하며 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이동 중에 주는 여러 번 우리를 멈춰 세웠어요. 숨겨진 함정이나 급조 폭발물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큰 위험 없이 목표 지점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만약 준이 없었다면 우리 팀은 그날 밤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한 번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길에서 준이 갑자기 멈춰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땅에 위장된 지뢰가 묻혀 있었거든요.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반군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건물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주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준의 반응을 보고 팀원들에게 수신호로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로드리게스 중사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2개 조로 나뉘어 건물을 포위했어요. 저와 준, 그리고 데이비스가 한 조가 되어 서쪽에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조는 동쪽에서 접근해서 동시에 정찰을 시작하는 계획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준의 불안한 기색은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긴장하게 되었어요. 정찰을 시작한 지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타다다다다. 자동 소총의 연발 사격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어요.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즉시 가장 가까운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겼습니다. 반군들이 우리를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매복이었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전기의 교신도 끊겼고 팀원들과도 흩어지고 말았어요. 총알이 제 머리 위로 쌩쌩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나무 껍질이 총알에 맞아 튀어나가는 소리도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어요. 그때 문득 보니 준이 제 바로 옆에서 똑같이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전은 계속되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적들이 제 위치를 거의 파악한 듯 총알이 더욱 정확하게 날아들고 있었고 포위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는 여전히 잡음만 들렸고 다른 팀원들의 소식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탄약도 절반 이상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준은 제 옆에서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가끔씩 총소리 방향을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준을 보니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이 위기 상황에서도 준은 여전히 저와 함께 있어주고 있었거든요. 교전이 시작된 지 20분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제 위치를 거의 파악한 듯 총알이 더욱 정확하게 날아들고 있었고 포위망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전기는 여전히 잡음만 들렸고 다른 팀원들의 소식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가진 탄약도 절반 이상 소모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건 제가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엄폐물로 이동하던 중에 넘어지면서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거든요. 총상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아마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이런 상태로는 빠르게 이동하기도 어려웠고 만약 적들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준은 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어서 저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가끔씩 제 다친 다리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기도 하고 제 얼굴을 살짝 하스며 위로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 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준아, 여기서 나가야 해. 혼자서라도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라고. 저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준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앞에서 더욱 단단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치 절대 당신을 두고 갈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준에게 있어서 저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 갔습니다. 적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정말 포위된 것 같았어요. 제가 가진 탄약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고 다친 다리 때문에 이동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준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준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준은 제 얼굴을 한 번 더 았고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한 번 더 돌아본 후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준,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이미 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도망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지금까지 함께 지낸 시간을 생각해보면 준은 절대 저를 버리고 도망갈 개가 아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적들의 발소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준이 사라진 지 몇 분이 지나자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을 믿기로 했어요. 그 녀석이 뭔가 해낼 거라고, 우리 둘 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들려오던 적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곳에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이 사라진 지 약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정적을 깨는 엄청난 소음이 들려왔어요. 개의 격렬한 짖음소리와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뭔가 격투를 벌이는 듯한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은 적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준이 혼자서 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뭐야, 이게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조심해. 적들의 외침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준의 짖음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협적이고 격렬했으며 마치 전투견으로 완전히 변신한 것 같았거든요. 그 소리만 들어도 준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이 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소동은 약 15분 정도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준의 짖음소리와 적들의 외침이 뒤섞여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총성도 몇 번 들렸는데 준이 다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저는 제자리에서 몸부림을 쳤어요.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준을 도우러 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가장 놀라운 건 그 소동 때문에 제 주변에 있던 적들이 모두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이 의도적으로 적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킨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는 잠시나마 안전한 상태가 되었지만 준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소음이 멈췄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준의 목소리라도 들릴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주변은 다시 정글의 자연스러운 소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20분, 30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준이 정말로. 그런데 약 40분이 지났을 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절뚝거리는 듯한 불규칙한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총을 겨누고 그 방향을 주시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나타난 건 바로 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목 부분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앞다리도 절뚝거리고 있었고 온몸이 흙과 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은 꿋꿋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제 얼굴을 하드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준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준을 조심스럽게 안으며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준은 아픈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호흡이 거칠고 몸을 떨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준이 해낸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적들과 싸운 게 아니라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완벽한 작전을 수행한 거였습니다. 적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제 위치에서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일부를 무력화시키기까지 했던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준은 혼자서 적 2명을 제압하고 나머지들을 흩어뜨린 거였습니다. 준아, 정말 미안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저는 준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개가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주는 제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가끔씩 제 얼굴을 하다 주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는 단순한 궁견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전우였고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는 동지였으며 무엇보다 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사이의 유대감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다시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마도 방금 전 소동을 듣고 추가 병력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헬기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정말로 우리 군의 구조 헬기가 나타났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대가 올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준이 적들과 벌인 그 격렬한 전투 소음 때문에 우리 부대의 구조팀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준이 일으킨 소동이 일종의 신호탄 역할을 한 셈이었죠. 게다가 준이 적들을 흩어뜨린 덕분에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고요. 준은 정말로 끝까지 모든 걸 계산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무장한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내려와 우리를 구조해 주었어요. 그들은 먼저 저와 준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준은 그 순간까지도 의식을 잃지 않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구조 헬기 안에서 준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목 부분의 상처에서 계속 출혈이 있었고 호흡도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즉시 응급처치를 해주었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눈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준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함께 기지로 가는 거야. 거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준은 눈을 감은 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씩 제 목소리에 귀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헬기 안에서 보낸 그 2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구조대원은 계속해서 준의 상태를 체크하며 무전으로 기지의 의무대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혈압 저하, 출혈 지속, 의식 저하. 즉시 수술 준비 필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이 저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몰려왔거든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준은 즉시 수의학부의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준이 걱정되어서 응급실 문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의관과 간호병들이 강제로 저를 치료실로 데려가야 했어요. 제 상처는 다행히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약간 찢어진 정도였고 며칠간 안정을 취하면 큰 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훨씬 깊었죠. 준이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저는 다시 수술실 앞으로 갔어요. 수술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도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다행히 모두 큰 부상 없이 무사했고 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 작전을 펼쳤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이 깊어갔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잠시 잠들기도 하고 다시 깨어나서 기다리기도 하면서 밤을 보냈어요. 그 사이 계속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제발 살아만다오 준. 네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준이 제게 어떤 존재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순간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준은 단순한 동반자나 업무 파트너가 아니라 제 생명보다도 소중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수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나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출혈도 멈췄고 중요한 장기에는 손상이 없어요. 하지만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술을 무사히 마친 준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면회 시간마다 준을 만나러 갔지만 준은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진통제와 항생제 때문에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아, 빨리 일어나. 우리 함께 집에 가자. 변화가 시작된 건 사흘째부터였어요. 제가 준의 이름을 부르자 귀가 살짝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나흘째에는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많이 약해 보였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담당 간호병이 저에게 다가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밀러 상병,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 사진을 보여줬더니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물도 마시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준이 회복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급하게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이 저를 보고 정말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약하게나마 분명히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준은 제 손을 하으며 응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준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요. 그 후 준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2주일 후에는 스스로 일어서서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고 3주일 후에는 간단한 재활 훈련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의사도 이례적인 회복력이라며 감탄했죠. 아마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당신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저와 준은 함께 재활 훈련을 받았어요. 제 다리 부상도 완전히 나았고 준도 거의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사이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다는 거였어요. 생사를 함께한 경험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준과 저는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면 준이 예전보다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평소엔 차분하고 독립적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치 다시는 저를 잃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해 겨울 저와 준은 함께 파병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군에서는 준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서 용맹훈장을 수여했고 저 역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도 소중한 건 준과 함께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저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인 오스틴 근처에 정착하기로 했고 준도 공식적으로 은퇴해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보안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해서 준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준은 제 곁에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를 지키려는 본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준을 신기해했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준의 온순하고 똑똑한 성격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동네 아이들이 준을 무척 좋아했어요. 준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한층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마치 자신도 평범한 반려견이 된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게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군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죠. 서로 목숨을 구해준 사이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하구나. 정말 그랬습니다. 준과 저는 여전히 특별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아파도 준은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준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작은 신호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는 준과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에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우리의 일과예요. 그 시간이 되면 저는 항상 그날 밤을 떠올리게 되죠. 준이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날 밤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저는 준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준아, 네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너 때문에 내가 진정한 용기가 뭔지 알게 되었지. 정말 고마워. 내 평생 최고의 친구야. 준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할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개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준은 그냥 개가 아니에요. 제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자 진정한 용기가 뭔지 가르쳐준 스승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보여준 가족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사랑과 용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주는 제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영웅이자 진정한 충성이 뭔지 가르쳐준 스승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보여준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곁에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이 작은 진돗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이에요. 주는 제게 생명을 선물해준 건 물론이고 진정한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었죠. 앞으로도 영원히 제 곁에서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이자 가족입니다. 매일 저녁 준과 함께 집 앞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준아, 네가 내 목숨을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우리 평생 함께하자. 준은 언제나 그렇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그날 밤준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준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은인이자 평생 함께할 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서 일어난 제이슨 밀러 상병과 진돗개 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했던 한 마리의 진돗개가 위기의 순간 보여준 그 놀라운 용기와 희생정신 말이에요. 주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소중한 동반자를 지키겠다는 본능적인 충성심으로 행동한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용기는 크기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몸집의 진돗개가 자신보다 훨씬 많은 무장한 적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둘째,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주는 자신의 안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제이슨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돗개 준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제이슨과 준. 하지만 그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구해준 동지이자 평생을 함께할 가족으로서 말이죠. 여러분께도 이런 특별한 동반자가 있나요? 혹시 진돗개를 키우고 계시거나 반려동물과 함께한 감동적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준처럼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